최근 여러 도시에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한창인 만큼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의견과 찬성하는 전문가와 사업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기 위해 오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찬성 측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성 측 전문가 송현수입니다. 저는 도시 재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도시의 인프라 시설이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토대를 형성하는 시설을 도시 인프라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인프라 시설이 단기간에 대량으로 집중 공급되었기 때문에 노후화 시기 역시 동시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유발해 시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효율성 또한 떨어져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상수도관로에 노후 등으로 공급 과정에서 손실되는 수돗물의 양은 6억 9,127만 리터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는 대도시일수록 심각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서울을 예로 들면은 전체 도로 시설물의 52.8%가 20년을 초과하였고 30년 초과한 시설물도 25.2%에 달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밝혔습니다. 건축물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건축물 현황에서 작년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30년 이상 되는 건축물은 총 289만 6,839동으로 전체의 39.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노후 건물 비율이 약 32%, 지방은 42.6%로 지방의 노후 건축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절반이 넘는 50.4%가 노후 건축물로 조사됐습니다.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그 노후 건축물 비율 현황은 주거용이 약 50%가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주택이 오래되었고 그러므로 재개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의 인프라 시설의 급격한 노후화로 인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시 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단체 대표 정진원입니다. 저는 도시 재개발 사업이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은 환경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시로 경남 양인시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 환경일보에 따르면 환경공사장 주변에 흐르는 시계천으로 콘크리트와 폐철근에서 흘러내린 추수가 공사장 내의 평과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실개천 그 주변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었고 수생태 파괴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질 오염의 경우 pH 농도 11.0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수치는 일반적으로 암모니아수 비누 정도의 pH 농도입니다. 공사장으로 인해 오염되는 수질의 pH 수치뿐만 아니라 재개발 공사로 인해 나온 소음과 비산먼지는 인근 주민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환경부에서 발표한 소음 진동 관리 시책 시도별 추진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지자체 접수 소음 전동 민원은 16만 9,679건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하였으며 환경 관련 전체 민원 32만 2,610건의 과반 이상 5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음 민원 발생 원인 중 77.4%가 부사장 소음이 차지해 소음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비산먼지는 전국 미세먼지 발생량 중에 43.3%를 차지해 그 수준이 심각합니다. 이때 비산먼지 한 일정 배출가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여 건설 공사장에 많이 배치됩니다.
도시 재개발 사업을 실행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인 환경 파괴, 그 중에 수질 오염을 말씀해 주셨고 재개발 공사 중에 일어나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 반박을 들어보겠습니다. 찬성 측 전문가 송현수입니다. 공사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소음 문제를 유발하지만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방음 효과 개선을 통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는 60dB 이하,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65dB 이하,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50dB 이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 재개발 사업이 도시 인프라 노후화 문제를 기다린다. 한국철도공단이 밤마다 대전 도심 한복판을 지나는 호남선 아래 터널 공사를 석 달 넘게 계속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정 무렵부터 새벽 5시 30분까지 이 같은 밤샘 공사가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가와 공사장 사이에는 얇은 알루미늄 가벽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음을 측정한 결과 조용한 작업을 벌일 때에도 청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인 80dB 정도, 시끄러운 작업은 100dB를 넘습니다. 이 수치는 야간 공사 기준의 50dB의 2배 정도 됩니다. 공공기관이 실시한 공사 기준보다 높은 소음 수치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책은 무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반대측 반박해 주세요. 도시 재개발 사업이 도시 인프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도시 인프라 노후화 문제는 개별 시설 계획 중심으로 계획적인 점검 진단을 실시하는 인프라 유지관리 사이클을 확립하고 인프라의 전수 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시 인프라 노후화 문제는 부작용이 많은 도시 재개발 사업이 아닌 도시 인프라 시설 유지관리 사이클 확립, 유지관리 비용의 축소 등으로 해결할 수 있기에 도시 재개발 사업은 불필요하지 않을까요? 공공임대주택 노후도에 따른 유지관리 밑에 꼬였어. 의자 들어봐. 정신없는 저 시민한테. 공공임대주택 노후도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예측에 대한 서울도시연구에 따르면 공급 후 10년이 지나면서 유지관리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임대주택의 수명을 40년으로 가정 시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율은 최초 공급 대비 25배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리라 예측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찬성 측 기업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대표 주재윤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 오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도시를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방안도 있습니다. 한 예로 대구 남구 봉덕동 재개발 사업과 서울시 정문골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봉덕동 재개발의 경우는 앞에
천 그리고 공원을 두고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릉골의 경우 한 기사에 따르면 대지 면적 15만 1,791제곱미터, 건축 면적 5만 4,576제곱미터, 연면적 26만 9,249제곱미터 등으로 이루어지며 건폐율 35.9%, 용적률 99.89% 등을 적용해 지하 2층, 지상 4층 공동주택 1,411세대 및 9대의 복리시설을 건립한다. 임대주택은 건립하지 않는다. 정비 기반 시설에는 도로 19,577제곱미터, 공원 1,810제곱미터, 녹지 13,163제곱미터, 광장 612제곱미터, 하천 328제곱미터, 공공문화체육시설 6,670제곱미터 등이 새롭게 설치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개발을 통해 오히려 녹지나 공원 등을 설치해 자연 친화적으로 도심을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노조에 따른 유지 관리 비용 예측에 대한 서울도시연구에 따르면 장기적 관점에서 친환경 시설을 도입하거나 에너지 1등급 시설물로 교체하는 등의 임대주택 시설물을 개선하는 노력이 유지관리 비용 전체적 관점에서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도 유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응답의 내용에 재개발을 하지 않고 건축물을 유지했을 때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원 등 금전적 요구가 많이 따릅니다. 때문에 재개발을 통해 거주자들은 이익을 얻고 정부의 예산은 환경 파괴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힘쓸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했을 때의 문제점인 환경 파괴 문제를 재개발을 통해 따라오는 이익으로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환경단체 대표 기현주입니다. 한국 폐기물협회에서 낸 폐기물 통계에 따르면 20년도 총 폐기물 발생량은 19.546만 톤, 전년 18.149만 톤 대비 약 7.7% 증가하였고 20년도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는 건설 폐기물 44.2%, 생활 폐기물 8.9%로 건설 폐기물이 생활 폐기물의 약 5배 정도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재개발 사업 추진 시 나오는 건설 폐기물은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의 목적성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는 재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재개발 사업 대신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한국 리모델링 협회에 따르면 일단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기 위한 조건에는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 준공 후 3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면 철거 후 신축을 해야 해 그 시간 동안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수직 중축 B등급 이상, 수평 중축 C등급 이상, 준공 후 15년 이상이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비해 간단하고 부분 철거 후 중축이라 공사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론 바로 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둘러싸인 지역에 그 지역이 1만 제곱미터 미만,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 또는 도로의 너비가 4m 이하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장점으로는 사업 기간이 2에서 3년으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보다 훨씬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했을 때 나오는 폐기물을 언급하며 재개발 사업의 목적성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고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도 다른 사업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말해주셨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수명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해야 하는 재개발을 뒤로 미루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해야 할 일을 돈과 시간을 쓰면서 미뤄 나중에 또 돈과 시간을 들여 재건축을 하는 것은 손해이지 않을까요? 한국토지공사 경남부분팀장 서장호 씨의 말씀에 의하면 주택들의 평균 연수 경과가 약 2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50여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조기 철거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손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수명을 연장한 뒤에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시점에 재개발 사업을 진행해도 됩니다. 재개발 도시를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징 헤럴드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방배 5구역 재건축 사업장에서 불소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불소는 과다 노출 시 피부나 폐에 손상을 주는 독성 물질입니다. 방배 5구역 재건축 사업장에서 2021년 5월 시행한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보면 방배 5구역 재건축 사업장에서 오염 물질을 조사한 결과 불소 화합물이 표본 조사 지역 10곳에서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 도시를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사례에 반해 위 사례처럼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만들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만들지 않은 재개발 도시는 위 사례처럼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곳에 살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 사업은 건물만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라 주변 정비 기반 시설을 열악하고 노후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건축물만 다시 짓는 재건축 사업과 다른 점 중 하나가 이 점인데요. 결국 재개발 사업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커서 정부의 도움으로 자연 친화적이게 산이나 강을 오염시키지 않고 최대한 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공사를 한다면 재개발 사업의 효과는 훨씬 커질 것입니다. 효과 및 이익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침체된 도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기능을 도입 창출하면서 물리환경적, 산업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재활성화 또는 부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도시의 여러 측면에서 득이 되며 재개발을 하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이루어져 주택 공급을 늘려 주택 가격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을 통해 도시 환경을 정비하고 불량 건축물이나 밀집한 지역을 철거하고 재설치함으로써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고 범죄나 비행 등 사회적 병리 현상과 환경오염에 따른 각종 병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범죄나 비행을 줄일 수 있는 근거로 섹트헤드 기법을 들 수 있습니다. 섹트헤드는 범죄 행동을 유인하는 물리 환경 특성을 변화시켜 범죄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사회적인 응집과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킵니다. 실제 사례로 영국에서는 CCTV 설치를 통한 감시 강화, 창문이나 현관 등의 보안 강화 등의 노력을 펼친 결과 2004년 영국의 범죄율은 1995년에 비해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가 1996년부터 마이애미 북부 주거 지역으로 연결되는 78개 도로를 차단하는 접근 통제 섹트들을 도입한 결과 1996년 인구 10만 명당 6,441건이었던 범죄 발생 건수가 2005년 인구 10만 명당 1,974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재개발 사업 실행 시 도시의 재활성화, 효율적인 토지 이용 등등 다른 장점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할 시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노후주택 주민이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추가 분담금이란 쉽게 말해 아파트나 건물 등 재건축을 할 때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분양을 받게 되는데 그때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추가 분담금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떠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또한 추가 분담금이 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 재정착률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추가 부담금이 증가하는 예시로 서울경제 기사에 따르면 동작구 한 재개발 아파트 추가 분담금이 약 20억 평대 7억 정도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경제 기사에서는 충북 옥천의 아파트 분담금이 총 4억 5천만 원 상당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해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 코스타스의 통계 플러스 2021년 보고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유효한 정책 수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서울 순주택 공급량이 13,901호로 8.6%에 불과한 사실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재개발 사업은 기존 주택수와 고급 주택수 차이가 크지 않아 4년간 473호 공급에 그쳤습니다. 재건축을 통한 순주택 공급량은 2018년 4,713호, 2019년 5,457호로 최근에 증가하였고 재개발에 비해서 많지만 4년 순공급량은 13,429호가 전체 주택 순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4%에 불과합니다. 기존의 그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문제점을 언급해 주시면서 주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그곳을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추가 분담금을 내지 못해 원래 주민이 떠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는데 추가 분담금은 네, 정부 발언 듣고 서울대 마무리할게요. 네,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재개발을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찬성 측의 환경적으로 재개발을 한다는 의견과 노후화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을 보호해야 하고 또 재개발 지역에 실제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의 대책이 빈약하여 저희 정부는 이번에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